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지금까지 히틀러는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얻어왔습니다. 독일이 너무 강해서? 그것도 맞아요. 상대들이 너무 약해서?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거죠. 영국이랑 프랑스가 참고만 있어서. 그러나 계속된 성공으로 자의식 과잉에 빠져버린 히틀러는 결국 프랑스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세계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원조 열강, 이전까지의 상대들과는 달리 모든 면에서 확실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다 프랑스를 친다는 건 영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아무리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독일이라지만 이게 가능할까? 1차 대전에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 독일군은 서부 전선으로 향하는데 히틀러와 독일인들의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이거 전망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한 작전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소련이랑 협공해서 쌈 싸먹었던 폴란드, 폭탄 드랍으로 순식간에 점령했던 노르웨이와는 다르게 프랑스는 날빌로 어떻게 비벼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 마주하고 싸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길게는 나폴레옹 시절부터 짧게는 보불전쟁, 바로 직전의 1차 대전까지 최소 100년 이상 서로 풀스윙으로다가 주먹질해야 되던 애증의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전략적으로 수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쯤 되니까 독일도 아이디어가 고갈돼 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게 지형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려면 루트가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이 여기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는 해안 저지대 지역인데요. 이곳은 독일 북부부터 프랑스 북부까지의 드넓은 평원지대를 연결하는 통로로 여기만 뚫으면 파리까지 급행열차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때문에 1차 대전 때도 독일은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서 이쪽 해안지대를 주 공격로로 이용했었습니다. 주력 부대들이 벨기에를 통해 진입해 프랑스군 주력을 섬멸, 반식의 방향으로 크게 우회하고 그동안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던 프랑스군을 쌈 싸먹어 섬멸한다, 뭐 이런 작전이었는데요. 막상 선봉 부대들이 그 악명 높은 참호전에 늪에 걸려 빌빌대면서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던 바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형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랍시고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냥 슐리펜 계획 시즌2였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조건이었다는 거. 1차 대전 이후로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대비하겠다고 벨기에 쪽 국경에다가 철통 같은 요새와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지노선. 1차 대전 때 전쟁에 이겨놓고도 오히려 독일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보았었던 만큼 프랑스는 아예 자기네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방어 계획의 모든 역량을 몰빵해서 가드를 굳히고 있었어요. 독일도 여기다 그냥 꼬라박으면 망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신박한 작전, 그런 작전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동안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전쟁하면서도 독일이 굴러갈 수 있었던 건 위기 상황마다 불세출의 명장들이 갑툭튀해서 천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했으니 다름 아닌 포위전의 대가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이 슐리펜 계획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 계획은 훗날 낫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독일군의 전설로 기록되게 됩니다. 낫질 작전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먼저 독일의 군대를 A, B, C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은 가장 북쪽 벨기에 방면에서 B 집단군이 개시하죠. 여기까진 슐리펜 계획이랑 똑같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B 집단군의 역할은 사실 적 방어선의 돌파가 아니라 유인이었다는 거. 연합군이 얘네들한테 어그로 끌려서 북쪽으로 병력을 집결시키면 그 다음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진또배기는 벨기에 남부 룩셈부르크 국경지대에 대기 타고 있던 A 집단군, B 집단군이 시간을 끌며 연합군을 붙잡고 있는 동안 A 집단군이 상대적으로 공백지대가 된 남부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해 적의 후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런 다음 북쪽에서 버티고 있던 B 집단군과 함께 쌈 싸먹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집단군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통해 천천히 진입해서 주력인 A 집단군이 역으로 쌈 싸먹히지 않도록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요.
벨기에 쪽 저지대로 몰빵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역이용해서 허를 찌른다는 계획.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참신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말 그대로 낫질하듯이 연합군 핵심 전력을 쓱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론이랑 실전은 다르죠. 신박한 작전 들고 나온 건 좋았지만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군 내부에 이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낫질 작전은 어디까지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 수준의 플랜 B로 취급됐어요. 이 작전의 주인공은 가장 빠르게 멀리까지 기동해야 하는 A 집단군이죠. 그런데 이 A 집단군이 맡은 임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 집단군의 진격로는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국경이 얽혀있는 아르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빽빽한 숲과 고저가 명확한 거친 지형, 그리고 그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뇌즈강까지 그 존재 자체가 천연 장애물이라 대규모 부대가 통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부대의 규모만 문제냐? 아니었습니다. A 집단군은 빠른 돌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차를 주축으로 한 기갑사단들로 편제됐는데요. 그냥 평야지대면 모를까 울퉁불퉁한 아르덴 숲을 이런 거대 전차 행렬이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죠. 숲만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뇌즈강까지 건너야 비로소 성공인데 여러모로 전차만이 할 수 있는 임무지만 전차로는 하기 힘든 임무였다는 겁니다. 당시 전차라는 물건은 최첨단 전략 자산이었는데 이걸 모아서 숲속으로 진격시킨다. 그 상태로 적에게 발각돼서 포위라도 당하는 날에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로 접어야 됩니다. 성공하면 개꿀이지만 실패하면 바로 지지쳐야 하는 도박에 가까운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버립니다. 루프트와페의 참모장교가 비행기 타고 베를린 가다가 벨기에에 불시착해서 체포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낫질 작전 이전에 기존 계획에 대한 문서를 들고 있었던 거야. 원래 작전 다 뽀록났죠. 애초부터 뻔한 수였는데 이러면 사실상 작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낫질 작전뿐. 도박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선택지는 없어졌고 어떻게든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판한 또 한 명의 천재가 바로 전차전의 아버지 하인츠 구데리안. 그전까지 보병들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전차라는 물건을 재해서 직전에 폴란드 전역에서 전차 위주의 기갑 전력으로 기동전이라는 새로운 메타를 선보였던 명장이었어요. 구데리안이 합류해 선봉을 맡게 되면서 작전 준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목표는 아르덴 숲 돌파! 그렇게 독일의 전차 군단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는데 1940년 5월 10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데리안을 선봉으로 하는 독일군 A 집단군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아르덴 숲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걱정했던 대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5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규모의 집단군이 어두운 숲속을 가로질러 움직이다 보니 보병과 전차의 대열이 뒤엉키며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지금 연합군에게 포착당해 폭격이라도 시작된다면 꼼짝없이 몰살 엔딩이었습니다. 과연 독일군은 그리고 구데리안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